나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1920년에 태어난 나는 일제강점기를 몸으로 겪었고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았으며 아무것도 없던 폐허 위에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굶주림이 무엇인지 알고 전쟁이 인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평화가 얼마나 조용하고 값진 것인지도 압니다. 한 세기를 살고 나면 많은 것이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 사이의 간극,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계산, 축하한다는 말 속에 담긴 아주 작고 씁쓸한 감정 하나. 오늘 나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탓하려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105년을 살며 수백 명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한 노인의 조용하고 솔직한 관찰입니다. 내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나는 총명하고 성실한 제자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 그 학생은 드디어 오랫동안 준비하던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오르자 기쁜 마음에 가까운 친구들에게 그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월 수입이 얼마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새 집을 구할 생각이라는 것까지.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지 않아 그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유 없이 연락을 끊었고 어떤 이는 뒤에서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이는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의 사업 아이디어를 슬쩍 가져다 자신의 것처럼 시도했습니다. 그 제자는 내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잘못하지 않았네. 다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몰랐을 뿐이야. 인간은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본능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본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뒤처진다고 느낍니다. 그 느낌은 의식하든 하지 않든 질투가 되고 거리가 되고 때로는 배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어서 살아야 합니까? 성공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혜롭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한 세기의 삶이 가르쳐준 5가지 비밀을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키운 것들을, 삶을, 계획을, 감정을, 가족을 경솔하게 세상 앞에 내놓지 말라는 오래된 지혜입니다.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 돈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 한국에서 가난은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배가 고팠고 누구나 내일을 몰랐습니다. 그 시절엔 돈 이야기를 꺼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가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이 나라가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나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돈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돈을 감추는 법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그는 작은 건축 자재 사업을 시작해 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기뻤고 당연히 그럴만 했습니다.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집을 넓혀 이사 간다고 알렸고, 친척 모임에서는 사업이 잘 된다고 말했으며, 오랜 친구들에게는 은행 잔고가 처음으로 0이 여러 개 붙었다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나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나눔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달 뒤 친척 한 명이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거절하자 관계가 차가워졌습니다. 오랜 친구는 술자리에서 요즘 돈 좀 벌었다고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이웃이었는데 이제는 무언가를 바라는 눈빛이 되었다고 그 친구는 내게 말했습니다. 형사가, 나는 그냥 기쁜 마음에 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그에게 오래된 격언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지혜입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그것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바람에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드러나면 반드시 그것을 향한 힘이 몰려옵니다. 어떤 힘은 선의입니다. 당신을 축하하는 사람들. 그러나 어떤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것을 원하는 사람들, 당신과 자신을 비교하며 쓴맛을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을 이유로 당신을 판단하는 사람들. 나는 이것을 방파제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방파제는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항구는 안전합니다. 파도가 쳐도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돈은 파도를 맞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쌓인 돈은 당신이 쓰러지지 않도록 바닥에서 받쳐주는 힘이 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이 진실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90세가 넘어 주변을 둘러보니 노년의 품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재산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전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돈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돈으로 정의됩니다.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당신의 잔고가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날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경제적 상황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면 오늘부터 조용히 거두어 들이십시오. 말하지 않은 돈은 당신을 지킵니다. 말해버린 돈은 당신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방파제는 보이지 않을수록 강합니다. 나는 평생 글을 써왔습니다.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언어의 힘을 누구보다 믿었습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고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것은 비로소 실체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나는 꿈을 자주 말했습니다. 이 책을 쓰겠다. 이 연구를 완성하겠다. 언젠가 이런 삶을 살겠다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꿈을 말하는 순간 꿈의 절반은 이미 사라진다는 것을 처음에는 이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꿈을 나누면 힘이 생긴다고, 주변에 선언하면 책임감이 생긴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내 주변에서 가장 조용히 살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소리로 꿈을 외치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끼던 제자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는 30대 중반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몇 년을 혼자 연구하고 메모하고 시장을 분석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기쁨을 참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 3명에게 그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모델까지 상세하게.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달 뒤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거의 동일한 아이디어로 먼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내 제자보다 반년 앞서서 그 제자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왜 말했을까?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닐세. 기회가 눈앞에 있으면 인간은 손을 뻗게 되어 있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야. 탓할 것은 그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본성을 몰랐다는 것이지. 대나무를 아십니까?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난 후 4년 동안 땅 위로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싹이 겨우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그 4년 동안 땅 속에서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뿌리가 조용히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면 단 6주 만에 30m를 자랍니다. 대나무는 자라는 동안 자신의 계획을 세상에 알리지 않습니다. 자라는 것은 조용합니다. 흔들리는 것만 소리를 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계획을 알게 되면 2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잘 되고 있는지, 아직 안 됐는지, 실패하지는 않는지를 지켜봅니다. 그 시선은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됩니다. 당신의 집중을 흐트러뜨리고 두려움을 심습니다. 둘째, 인간의 내면에는 아주 솔직히 말하면 타인의 실패를 바라는 작고 어두운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가 아닙니다. 비교 본능의 그림자입니다. 당신이 실패하면 자신이 덜 뒤처진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 오래된 생존 감각입니다. 당신의 꿈이 알려지는 순간 그 어두운 감정이 어딘가에서 당신을 향합니다. 이루어진 꿈은 나누어도 됩니다. 집이 완성된 뒤 손님을 초대하십시오. 아직 짓고 있는 집의 설계도를 굳이 이웃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글을 씁니다. 10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완성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마지막 페이지에 닿은 뒤에야 비로소 세상에 내놓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 아무도 모르는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당장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드십니까? 그 충동을 잠시 멈추십시오. 말하기 전에 이루십시오. 이룬 뒤에 말하십시오. 그것이 100년이 가르쳐준 순서입니다. 조용한 꿈이 가장 멀리 갑니다. 가족은 우리가 가진 가장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받는 것입니다. 나는 105년을 살면서 수많은 가정이 피어나고 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통에 헤어진 가족들, 가난 때문에 금이 간 부부들, 자식과 돌아서서 말을 잃은 부모들,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내가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처를 밖으로 내보낸 가정은 2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그 일 자체로, 그리고 또 한 번은 세상의 입으로. 내가 60대이던 시절 같은 교수 모임에 자주 얼굴을 비추던 분이 있었습니다. 학식도 있고 사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으면 어김없이 가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내와의 갈등, 큰아들의 실직, 딸의 결혼 문제. 처음엔 다들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위로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들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아내가 마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대뜸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 아드님은 좀 어떠세요? 취직은 하셨나요?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이 모임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2사람 사이에 깊은 금이 생겼습니다. 가족의 문제를 밖에 꺼낸 것이 문제 자체보다 더 큰 상처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정원은 담장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담장 밖으로 가지가 뻗어나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꺾어갑니다. 칭찬을 하며 꺾는 사람도 있고 아무 말 없이 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습니다. 정원은 상처를 입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가족 이야기를 밖에서 할까요? 위로를 받고 싶어서입니다. 공감을 원해서입니다. 때로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쌓인 것을 어딘가에 내려놓고 싶어서입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족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위로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억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전달합니다. 오늘 당신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내일 누군가의 저녁 식탁 위에 오릅니다. 악의 없이 그냥 이야기로. 아, 그 집 아들이 요즘 좀 힘들다더라.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 가족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붙은 수식어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 40대에서 60대를 살아가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위로는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고 아래로는 아직 자립하지 못한 자녀를 부양합니다. 그 압박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숨이 막히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숨 막힘을 아무 자리에서나 꺼내지 마십시오.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혹은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절대 발설하지 않을 그 한 사람에게만 털어놓으십시오. 그 이상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90세를 넘어 주변을 보니 노년에 가장 품위 있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식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잘 됐을 때도 힘들 때도 자식이 대단한 직업을 가졌어도 자랑하지 않았고 자식이 실패를 겪어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부러움을 낳고 부러움은 언젠가 시기가 됩니다. 하소연은 동정을 낳고 동정은 언젠가 무시가 됩니다. 가족은 세상의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가족은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깊은 정원입니다. 그 정원 안에서 싸워도 좋습니다. 울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담장문은
함부로 열지 마십시오. 가족의 아픔은 가족이 안고 가야 합니다. 세상은 치유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록할 뿐입니다. 담장이 높을수록 정원은 더 깊이 피어납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수록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강함에 끌립니다. 그러나 당신의 약함 앞에서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이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나는 몹시 쓸쓸했습니다. 인간이란 그렇게 냉정한 존재인가 하고, 그러나 105년을 살고 난 지금은 이것을 냉정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오래 안아줄 여유가 사실 누구에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처를 함부로 꺼내지 마십시오. 내가 70대이던 시절 같은 동네에 살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70세가 막 넘은 분이었는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임만 있으면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임 자리에서 어김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자식들이 얼마나 연락을 안 하는지, 남편이 없으니 세상이 얼마나 텅 비었는지. 처음 한두 번은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자 사람들은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분은 외로움을 나누려다가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상처를 꺼내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상처에는 두 종류의 청중이 있습니다. 하나는 치유자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전문적인 상담사이거나 오랜 세월 당신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상처를 꺼내도 됩니다. 아니, 꺼내야 합니다. 상처는 어둠 속에 혼자 두면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구경꾼 곤종입니다. 당신의 아픔을 듣지만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악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당신의 상처는 잠시 후 흘러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연민이 아닌 형태로 조용히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그분 요즘 많이 힘드시다더라.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야.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목소리로 당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입에서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처를 없는 척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병입니다. 나는 이것을 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달은 항상 한쪽 면만 지구를 향합니다. 밝은 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면, 그러나 달의 반대편에는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분악으로 가득하고 거칠고 아름답지 않은 면, 달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지구를 향해 내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상처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상처는 당신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깊이 사랑했고 치열하게 살았으며 무언가를 잃을 만큼 소중한 것을 가졌었다는 흔적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아무 자리에서나 내보이지 마십시오. 치유는 조용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혼자 걷는 아침 산책길에서, 오래된 일기장 앞에서, 혹은 진심으로 당신을 이해하는 단 한 사람과의 조용한 대화 속에서, 그곳에서 상처를 꺼내고 들여다보고 천천히 아물게 하십시오. 세상 앞에서는 단단하게 서 계십시오. 나는 한국 전쟁을 살아남았습니다. 가까운 이들을 잃었습니다. 가난을 겪었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상처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상처들을 조용히 안고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세상은 나를 무너진 사람으로 기억한다는 것을, 그러나 내가 조용히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나를 단단한 사람으로 기억한다는 것을, 품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품이란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세입니다. 달은 오늘 밤도 어두운 면을 감춘 채 조용히 빛납니다. 당신도 그렇게 빛나십시오. 이제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5가지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일을 하면 알려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사진을 찍고, 기부를 하면 이름을 남기고, 누군가를 도왔으면 주변에서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나는 오늘 정반대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선함을 광고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함이 아닙니다. 내가 40대이던 시절 대학교 동료 교수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장학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그 자체는 진심으로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도운 뒤에는 반드시 알렸습니다. 교수회의에서, 학생들 앞에서,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 학생 등록금을 보태줬는데 제가 이번에 또 기부를 했습니다. 말하는 표정은 겸손해 보였지만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나는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선함은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과연 진심으로 하시는 걸까? 아니면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은 공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하는 방식은 그분이 바랐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왜 드러낸 선함은 빛을 잃는 것일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덕득이란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때 가장 순수하다고, 선함을 베풀면서 동시에 그것을 인식하고 기록하는 순간 그 행위는 이미 2개의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타인을 위한 것, 그리고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 2개의 목적을 가진 선함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촛불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촛불은 자신이 빛을 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탑니다. 그 빛이 방을 밝히고 사람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합니다. 촛불이 만약 매 순간 내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 빛을 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빛은 여전히 방을 밝히겠지만 무언가 불편한 것이 남습니다. 진짜 선함은 조용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덕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은 뒤에 그것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사람을 불편하게 기억합니다. 은혜는 조용히 베풀었을 때 오래갑니다. 소리내어 베푼 은혜는 받은 사람의 마음에 빚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빚은 언젠가 부담이 되고 부담은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밀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노년에 자식에게 베푸는 부모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돕고 손주를 돌보고 몸이 불편해도 묵묵히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자꾸 말로 확인받으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헌신은 청구서가 됩니다. 자식은 감사함 대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면 멀어짐으로 이어집니다. 선함은 베풀고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진짜 선함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조용히 베푼 선함이 가장 오래 기억됩니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남습니다. 내가 아는 한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단 한 번도 그것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자식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했던 일들이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 자식들은 그 일기장 앞에서 오래 울었다고 합니다. 말하지 않은 선함이 가장 크게 울립니다. 덕은 쌓는 것입니다. 전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은 말없이 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따뜻한 빛이 납니다. 지금까지 5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숨겨라, 계획을 숨겨라, 가족의 문제를 숨겨라, 상처를 숨겨라, 선함을 숨겨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는 이것들을 숨겨야 합니까? 왜 인간은 가까운 사람의 성공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서로를 축하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그 씁쓸한 감정을 품는 것입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께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신감이 분노가 아닌 이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독일어에 샤든프로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은밀한 기쁨, 독일인들은 이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이 감정이 인간에게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운 감정이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 느껴본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름 없는 감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타인의 성공 앞에서 느끼는 은밀한 고통. 이것은 질투와 조금 다릅니다. 질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남이 가졌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 감정은 더 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도 남이 그것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내 존재가 작아지는 느낌. 나는 이것을 비교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왜 이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까?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작은 집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100명, 많아야 200명. 그 안에서 먹을 것을 나누고 자원을 나누고 짝을 찾았습니다. 그 세계에서 옆 사람이 더 많이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내가 덜 가진다는 것은 내가 더 굶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포가 우리 유전자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제 100명의 집단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두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아직도 그 오래된 집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옆 사람의 성공을 보면 뇌는 여전히 오래된 신호를 보냅니다. 위험하다, 뒤처지고 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것은 악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산입니다. 수십만 년의 생존 본능이 남긴 유산. 한국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난 1920년대 이 땅은 식민지였습니다. 해방이 됐다 싶었더니 전쟁이 왔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남보다 빠르지 않으면 뒤처졌습니다. 그 세대의 생존 방식이 자식에게, 손자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까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남보다 잘해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 비교해서 이겨야 한다. 이것은 의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공기처럼 스며들어 우리가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본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애려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본능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경쟁 본능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은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본능을 이해하는 것과 이 본능에 지배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것을 강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강물은 항상 흐릅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둑을 쌓으면 그 흐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논으로도 보낼 수 있고 발전소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비교 본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것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십시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남을 끌어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누군가의 성공이 당신 마음에 불편함을 일으킬 때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고 아직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시기심으로 키우지 말고 동기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성공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오래된 본능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서운함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배신감이 조금 옅어집니다. 이해는 용서보다 먼저 옵니다. 인간은 타인의 성공을 싫어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생존을 먼저 걱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조용하고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강물은 오늘도 흐릅니다. 둑을 잘 쌓은 사람만이 그 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끝에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끝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끝이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내가 드린 5가지 비밀을 기억하십니까? 돈을 숨겨라, 계획을 숨겨라, 가족의 문제를 숨겨라, 상처를 숨겨라, 서운함을 숨겨라. 처음 들으면 이것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불신하라는 말처럼, 마음을 닫고 살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단 한 번도 세상을 의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씨앗을 땅에 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흙으로 덮습니다. 빛과 공기가 필요하지만 아직 연약한 싹이 세상의 바람을 그대로 맞으면 자라기 전에 꺾입니다. 숨기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숨기는 것은 보호입니다. 때가 되면 싹은 스스로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나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고 몸의 기능을 하나씩 내려놓았으며 젊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은지를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교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너무 이른 시간에 꺼내 보인 꿈이 있습니까? 상처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상처받은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배우면서 삽니다. 나도 40대에 몰랐고 60대에 어렴풋이 알았으며 80대가 되어서야 조금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이것을 여러분께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조용해지십시오. 조용하다는 것은 침묵 속에 숨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파도가 쳐도 움직이지 않는 방파제처럼, 어두운 면을 감춘 채 조용히 빛나는 달처럼 나는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예도, 욕심도, 남의 시선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창밖의 햇살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105년을 살고 난 뒤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압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행복은 크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세기가 가르쳐준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조용한 승리를 거두십시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당신 스스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당신의 가슴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가장 위대한 삶은 가장 조용한 삶입니다. 가장 깊은 강은 가장 소리 없이 흐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빛나는 불꽃은 바람을 피해 조용한 곳에서 타오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그런 불꽃이 되기를. 소란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 안에서 조용하고 따뜻하게 끝까지 타오르는 불꽃이 되기를.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계속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진짜 아름다운 것들이 피어납니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감사하며 걷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걸어가십시오.